이재명 도지사의 한마디의 정체성을 규정하라면 저는 청년기까지 노동자로서 살았다는 거, 그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심리를 거의 전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씨는 좀 전형적인 가짜 모범생, 안 지키는 거 보면 열받아요. 화가 납니다. 이낙연 씨가 윤석열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스타일이죠. 공무원 스타일이죠. 자, 안철수 씨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분. 저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이제 저를 심리학자가 아니라 사회심리학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람의 심리를 분석할 때 항상 사회와 관련지어서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을 집필했을 때 그 의도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보통 뭐 이미지를 보기도 하고 뭐 정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자기 이해관계에 비춰서 선택하기도 하는데, 저는 인물 그 자체의 심리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심리학자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심리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데이터를,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제가 분석을 한 몇 분이 있죠. 안철수 씨,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이런 분들은 분석을 했고 정확하게 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나머지 이제 분들은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 느껴지는 인상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난번 제가 냈던 책에서 분석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재명 도지사의 이제 한마디의 정체성을 규정하라면 저는 청년기까지 노동자로서 살았다는 거, 그것이 이재명 도지사의 심리를 거의 전 지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거든요. 본인은 이제 다 잊었어 이래도 살아온 내력 자체가 그런데 그거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또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할 때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거나 가난한 이웃들을 싫어할 때는 부정적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싸우는 경우가 있고요. 가난한 이웃들을 배신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못되게. 근데 가난하게 자랐지만 가난한 시절을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이웃들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도 그게 잘 안 변해요, 심리가. 이재명 도지사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는 그건 거죠. 그 시절을 혐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어떤 한계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약간 후퇴도 하고 약간 이제 욕심도 부릴 수 있고, 개인적 민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민의다, 당신은 머슴이라고 맨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제가 심리 분석은 아니고 그냥 느낌과 인상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변적이다, 아직 유동적이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윤석열 씨는 좀 전형적인 가짜 모범생 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모범생과 가짜 모범생이 있는데요. 진짜 모범생은 양심의 기초에서 도덕교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가짜 모범생은 초자의 기초에서 도덕교범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자는 처벌공포거든요. 어릴 때 동생을 괴롭혔다, 아빠한테 맞았다, 그 다음부터 안 괴롭히긴 안 괴롭혀요. 그 규범을 지켜요. 한데 왜? 아빠한테 맞을까봐. 아버지에 대한 공포, 처벌공포가 내면화돼서 그게 자기의 도덕규범을 지키게끔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모범생은 자발적인 양심의 기초에서 규범을 지키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짜 모범생은 내면의 초자가 자기를 규제하기 때문에 계속 쫓기듯이 살아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진짜 모범생은 다른 사람들한테서 그래서 관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규범을 지킨 건 자기가 좋아시킨 거지 무서워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한테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근데 가짜 모범생은 지키고 싶어 지킨 게 아니고 무서워서 지킨 거잖아요. 남들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거 보면 열받아요. 화가 납니다. 윤석열 씨가 좀 약간 그런 쪽이다. 가짜 모범생과 진짜 모범생은 얼굴마다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모범생은 얼굴이 편합니다.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 처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편안해요. 근데 가짜 모범생들은 다 보면 얼굴이 긴장돼 있어요. 딱딱해요. 윤석열 씨 표정은 저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긴장돼 있죠. 제가 추측을 해본다면 공무원으로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가짜 모범생도. 왜냐하면 법은 지키니까. 리더로서 또 대권주자로서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미지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때때로 멋있는 모습은 보여주죠. 싸움 잘하니까. 뛰어들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의지만이 아니고 윤석열을 필요로 하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대선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윤석열 씨가 대권 주자로 나왔다. 한쪽 야당 쪽에 단일 주자로 나왔다. 근데 여당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가짜 모범생이 나가잖아요. 혹은 진짜 모범생과. 그럼 윤석열이 이긴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범생 중에서는 최고의 그 뭐랄까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윤석열을 상대하는 게. 근데 이제 가짜 모범생인데 이쪽은 스타일이 아예 다른 사람이 나왔다. 인간미가 풀풀 넘치는. 그러면 윤석열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당 쪽에서 관심이 있다면 윤석열 스타일하고 비슷한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윤석열한테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낙연 씨가 윤석열하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스타일이죠. 가짜 모범생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모범생과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스타일이죠. 두 분 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이낙연 씨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관찰한 바에 하면 이것도 정확한 심리 분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상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안전한 길을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느껴져요. 정치 역정도 그래왔고 쭉 보면 그러니까 막 싸우고 자기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돌파를 하고 이런 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왔다 그럴까요? 대권 주자로 부각된 뒤에도 보면 안전한 길로 계속 이렇게. 그래서 뭐 별명까지 이상하게 엄중낙연 뭐 이런 게 이제 붙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장점은 가격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확실하죠. 근데 단점으로 이제 보자면 눈치를 많이 본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윤석열 씨하고 이낙연 씨한테 뭘 보고 싶냐면요. 뭘 하고 싶은지 좀 알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최근에 공정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시험 볼 때 공정인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정의와 관련된 진짜 큰 규모의 공정인지 이런 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아직은 대권 주자로 본격적으로 발돋움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고 싶은 게 느껴져야 됩니다. 윤석열 씨든 이낙연 씨든 일단 국민들한테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비전을 제시해 줘야죠. 자, 안철수 씨는 제가 이제 딱 그 분석한 거에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분 이렇게 정리하면 맞을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안철수 씨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안 느껴지잖아요,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역전돼서 그래요. 뭘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야 되는데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이념이나 정책 이런 거는 가변적인 거죠. 이래저래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대권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안철수 씨가 이제 자기 욕망을 잘 들여다보고 대권을 꿈꾸는 것이 이제 부질없다는 걸 느끼기를 제 책을 읽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었는데 안 읽으신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제 이걸 좀 알면 역전시켜야죠. 한국은 불안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사회,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높은 사회입니다. 정치 쪽에서 해결 책을 제시한 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적 생존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뭐 너의 가산 좀 줄게. 부동산 투자할 수 있도록 대출을 풀어줄게. 자,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생존 불안을 줄여주려고. 근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죠. 더 심해지겠죠, 생존 불안이.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근본적인 수술을 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자. 완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자. 뭐 등등 후자를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해주는 혹은 비전을 제시해주는 이런 게 내년 대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허경영처럼 척 한다든가 하면 그거나 문제가 있고 하나의 정치권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심리가 한번 형성이 되면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라는 것이 그동안 바뀔 만한 계기가 있었느냐?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봐요.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서 분석했던 게 지금도 유효하다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을 내가 꼭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주변의 요구에 의해서 꼭 해주시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해서 하신 분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주변에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겠어.
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주변 사람들 끌어당기면서 뭘 할 텐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서 임기 초반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주변에서 받쳐줘야 된다. 싸움 잘하는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배치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해줘야 된다. 뭐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별로 이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기 말로 가면 갈수록 좀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지내는 거 1년 동안 어떻게든 그냥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해서 퇴임 후에 그래도 욕 안 먹는 대통령 되는 거 이런 거를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운전을 하시지 않겠느냐. 미진한 개혁을 남은 시점에 몰아붙여서 강력하게 추진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안전운전 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